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꿈을 꾼 스승과 제자, 이익과 안정복. 1746년 10월의 일이야. 당시 35살이었던 안정복은 경기도 광주의 집을 나섰어. 10년이나 벼르던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중간에 하루를 묵어가며 지금의 경기도 안산인 첨성리에 도착했지. 여기가 성우 이익 선생님 댁이냐? 안정복은 마당에 있던 머슴에게 물어 확인한 뒤 말에서 내려 온몸의 새를 가다넘었어. 그러면서 얼핏 올려다보니 집은 기둥 6개에 방 2칸인 소박한 모습이었어. 머슴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선 안정복은 예의를 갖춰 절을 올렸지. 나이 40이 되도록 배움의 역량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이 깊다는 얘기는 일찍이 들었으나 10년을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이제야 찾아배웠습니다. 66의 이익은 공손하게 답례하며 미소를 지었어. 대대로 명문가였던 여주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이익은 당쟁 때문에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 더욱이 믿고 의지하던 둘째 형마저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자 벼슬을 포기한 채 고향에서 학문과 농업에 몰두했지. 다행히 이익의 집안에는 아버지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사가지고 온 수많은 책들이 있어서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 그렇게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몰두한 학문은 성리학을 넘어서 역사, 지리, 민속, 의술까지 넓고 깊었어. 서양의 천문학, 기하학, 의학, 심리학 지식도 상당했다고 하니 대단하지. 이익은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또 많은 책을 썼지. 그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문은 가치가 없다면서 성리학에만 빠져있는 선비들에게 쓴소리를 했어. 이익은 실제 정치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상들이 당시 현실에 바로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 이후 실학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지. 물론 안정복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자, 다시 2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로 되돌아가 볼까? 인사를 나눈 뒤 2사람의 대화는 바로 학문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어. 주로 안정복이 물어보고 이익이 대답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만났지만 2사람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했던가 봐. 저녁상이 들어올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지. 반찬이 변변치 않으나 어서 드시지요. 이익은 아들뻘인 안정복에게 예의를 갖춰 식사를 권했어. 저녁상에 올라온 반찬은 새우젓 한 종지와 무김치 한 접시, 호박고기 전부였대.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재산이 넉넉할 리 없었지. 하지만 이익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양반입네 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을 나무라며 스스로 농사를 지었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 저녁상이 나간 뒤에도 2사람의 얘기는 계속되어 새벽닭이 올 무렵에야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어.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침 식사를 한 뒤 안정복은 하직 인사를 드렸지. 이익은 하룻밤 사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안정복에게 이런 당부를 덧붙였어. 그대는 나이가 젊고 기억도 왕성하니 지식을 쌓는 데 힘써야 하오. 지식이 쌓이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승의 말이 안정복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 안정복은 엄청난 책벌레였나 봐.
안정복이 남긴 글 가운데 화가 나다가도 글만 읽으면 좋고 병이 났다가도 읽기만 하면 나아졌다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안정복의 집에는 책이 별로 없었어. 안정복은 양반이기는 했지만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책을 좋아하는 안정복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다 열심히 베껴 쓰는 것이었어.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베껴 썼지. 병난다고 가족들이 말리고 친구들이 비웃어도 날마다 책을 읽고 베껴 썼어. 그렇게 몇십 년 온 힘을 기울인 끝에 대강 필요한 책들을 갖출 수 있었단다. 안정복은 정말 뿌듯했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안정복의 방에 있었던 두 개의 큰 바구니에 대한 얘기야. 처음 그 방을 찾은 사람들마다 물었지. 저 바구니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나는 총수롱이고 또 하나는 저서롱이라고 하네. 초서롱에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찾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또 저서롱에는 내 생각을 기록한 종이들을 담아두지. 대단한 독서강, 메모광이었던 것 같지? 안정복이 수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읽기와 기록의 힘이었던 것이 분명해. 이렇게 혼자 공부하던 안정복은 33살 무렵 유형은의 책을 접하면서 역사와 학문에 대한 안목이 깊어졌어. 이듬해인 1747년 안정복은 다시 이익을 찾아가 하루를 묵었어. 그 다음 해에는 이틀을 머물렀어. 그리고 1751년 다시 이익을 찾아가 그날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당일로 돌아왔지. 두 사람은 이후에 전혀 만나지 못했어. 모두 합하면 나흘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이지.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학문을 나누고 정신을 공유했어. 유형원은 우리나라 실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반개수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현실을 개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지. 이익도 유형은의 저술을 통해 영향을 받았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이익과 안정복이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어도 서로 마음이 통했던 이유에는 유형원이라는 마음속의 스승도 큰 역할을 했을 거야.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꼭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반나절의 만남으로도, 아니 어쩌면 몇 마디의 대화로도 저 사람의 마음이 나와 닮았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도 딱 이틀 밤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 학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이후 이이는 이황을 스승으로, 이황은 이이를 나이를 떠나 사귀는 붓으로 여겼다고 해. 이익과 안정복도 4번의 만남만으로 자신들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 같아. 물론 그것으로 두 사람의 교류가 끝난 것은 아니야.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지. 선생님을 배운 지 6년이 지났습니다만 직접 모신 기간은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어 비록 잠깐 모시고 말 한마디 나누는 사이에도 정성스러운 가르침과 큰 은혜가 친자식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글씨의 획이 떨려 어렵게 근근히 쓰셨음을 짐작하겠습니다. 병환이 얼마나 중하신지 걱정이 옵니다. 이렇게 안부를 걱정하는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에 대해 나눈 의견들이야. 제자는 공부를 하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스승에게 예의를 갖춘 편지를 올려 질문했고 성실한 제자에게 감동을 받은 스승은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었지. 제자는 스승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 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실학의 근본 정신을 배웠어. 안정복 역시 스승과 마찬가지로 성리학 연구는 기본이고 천문, 지리, 군사, 종교까지 폭넓은 책을 읽고 연구했지만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학이었어. 안정복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 특히 할아버지는 중국의 역사서를 많이 읽었지. 자연히 안정복도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 어느 날 안정복은 스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 우리나라의 역사는 개통이 서 있지 않고 또한 의문이 나는 점을 분석하여 진실을 확실히 가리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수천리 우리 국토에 수천 년이나 전해온 역사의 자취를 어둠 속에 묻어둔 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이 편지에 스승은 대답했지. 실은 나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쓸 예정이지만 그때의 시간을 보내어 이렇게 늙을 때까지 착수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기 그지없네. 그러면서 안정복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책을 써보라고 권유했어. 이렇게 해서 시작된 책이 동사강목이야.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쓰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승에게 편지를 통해 묻고 또 초고를 보내 잘못된 점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어. 스승은 자신이 못 이룬 작업을 하는 제자의 편지에 정성을 다해 응답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했지. 그때까지 있었던 우리 역사서들은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그대로 베끼거나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동사강목은 국내 자료 43종, 중국 자료 17종 등 옛 기록들을 서로 비교 대조해가며 썼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안정복이 쓴 책이긴 하지만 이익의 도움이 매우 컸지. 반대로 이익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성호사설에도 안정복의 정성이 한아름 담겨 있어. 안정복은 스승님이 가끔 써놓은 글들을 책으로 묶어보자고 강력히 권유했어. 그런데 이익의 글들은 워낙 양이 많아서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았어. 안정복은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섰어. 스승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만큼 안정복을 믿었다는 뜻일 거야. 애초에 이 글들이 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40여 년 전부터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것일 뿐 다시 읽어본 적도 없고 근래에 집안 사람들이 옮겨 적고는 있으나 빠뜨리거나 잘못 베낀 것도 수없이 많네. 따라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없애고 모두 정리하여 간략하게 했으면 하네. 안정복은 정리한 글들을 다시 스승에게 보내 검토를 부탁했어. 그 글을 읽어본 스승은 다시 답변을 보냈지. 정리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네.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어주니 미안할 뿐이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익의 성호사설은 모두 30권에 이르는 대작으로 그때까지 이루어진 실학의 성과를 정리하여 이후 후배들에게 전해준 매우 중요한 책이지. 1763년 이익이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안정복은 병을 앓고 있어서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어. 대신 아들을 보내며
스승 앞에 글을 올렸지. 소자를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신 뒤 18년 동안 선생님의 얼굴을 뵌 적은 드물었지만 손수 편지를 써 가르쳐 주신 것은 빈번하였습니다. 늘 명예를 감추고 실질에 힘쓰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요.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으나 아직도 어리석음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사설에서 번잡스런 부분들은 드러내라 이르셨는데 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부험을 받고 말았으니 남겨진 책을 끌어안고 더욱 슬퍼합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나흘밖에 안 됐지만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의 마음과 학문을 나누었던 스승과 제자였어.